안녕하십니까, 윤혜호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해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절대정신하고 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변정법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절대정신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당히 세분화된 항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해겔은 인간정신은 주관정신, 그 다음에 객관정신, 그 다음에 절대정신, 이렇게 순서대로 성장해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각각의 정신 안에는 다시 세 가지의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정신이라고 하면은 감각적 단계, 그 다음 의식적 단계, 심리학적 단계, 이렇게 있고요. 객관정신이라고 하면 그 안에 법에 대한 정신과 그 다음에 개인윤리, 그 다음에 사회윤리, 이런 단계로 성장해 가고, 그 다음에 절대정신은 예술, 종교, 절대정신 순서로 성장해 간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절대정신은 다루지 않고요. 주관정신하고 객관정신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정신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내면이 완성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감각적 단계가 있습니다. 이 감각적 단계라는 것은 불교에서 오온, 색수상 행식이라고 할 때 색과 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떤 대상물이 있는데 그 대상물이 내 눈과 코와 귀로 들어오는 그 자체를 감각적 단계라고 합니다. 이 감각적 단계에서는 인간은 단순히 자기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느끼는 수준밖에 안 되는 단계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의식적 단계가 되는데요. 의식적 단계는 내가 꽃의 향기를 맡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도 내가 인식을 하는 거고, 그 사물의 냄새를 맡고 있는 나 자신도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 의식적 단계에 되면 사물과 내 의식 속에서 사물과 그 사물을 보는 나를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의식적 단계다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심리학적 단계입니다. 앞에서 감각적 단계하고 의식적 단계는 어떤 대상물, 이거 실제 혹은 뭐 사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대상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반응, 이거였는데, 이 심리학적 단계의 단계까지 이제 정신이 발전하게 되면 대상물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정반합을 통해서 대상물을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갖추어진 지성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 파트와 동시에 욕구가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앞에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나의 연인이 있어요. 그래서 정반합을 거치면서 나의 연인, 그러니까 실제죠. 그 연인에 대해서 쭉 이렇게 겪으면서 연인에 대한 나의 지성이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지성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물에 대한 이제 개념은 없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지성이죠. 이 지성을 갖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신의 욕구,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이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거 욕구죠. 혹은 내 여자가 이러니까 더 친밀하게 애정을 이렇게 더 깊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일종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 지성과 이러한 지성을 통한 이러한 욕구의 실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심리학적 단계인데요. 그런데 이 심리학적 단계까지 올라오면 주관정신은 완전히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객관정신으로 나아가기 직전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존재는 객관정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쪽으로 자신의 정신을 성장시켜 가는가 하면은, 일단 주관정신에서 마지막 심리적 단계에서 지성이 있고, 지성과 그 욕구가 이제 뭉쳐져서 하나의 정신을 이루는데,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성과 욕구라는 것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런 다음에 더 애정을 깊이 긴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인데, 그런데 이 심리적 단계가 되면 더 내가 더 어떻게 애정을 더 깊게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고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유의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관정신의 최고의 단계인 심리적 단계에 되면은 드디어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유의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더 애정을 깊게 하자라고 하는 순간에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겠죠. 모든 인간이 지성과 심리학적 단계에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게 발생하고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자유의지가 생기는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는 그 자유의지의 실현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주관정신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이런 걸 이제 겪으면서 변정법으로 겪으면서 그러면 새로운 합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객관정신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객관정신도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윤리, 세 번째는 사회윤리, 요런 단계인데, 그러면은 첫 번째로 드디어 자유의지가 생기는 했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반에 해당하는 것, 그 타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이것을 조절하기 위한 한 단계 더 나간 그러한 성장 단계, 그것이 바로 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의 법은 우리 이 인간이 심리적 단계, 그러니까 주관정신 중에서 최고의 단계인 심리적 단계에서 정반합을 겪어서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반이니까 그걸 겪으면서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로 이제 정신이 성장한 거고, 그 성장한 정신의 실현이 이제 법이다, 이렇게 보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 법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객관정신 중에서 법정신이 실현된 거고, 법은 그래서 법정신이 실현된 거고, 법은 그 법정신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법정신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물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신은 사물의 어떤 자유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물에 대한 한계를 짓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어느 정도 집에 살다가 실정이 나서 다른 집을 구해볼까 하면서 기존에 있던 집을 이제 포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 단계에서 집을 갖고 싶다, 그 다음에 집을 포기할래 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이 테두리를 만드는 게 법인데, 혹은 법의 정신인데, 정신 단계인데, 어쨌든 간에 해결은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집에 대해서 더 이상 실정이 나서 그것을 포기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상대방에게 양도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걸 포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그 양도한 만큼의 다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대금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법정신에 도달하지 못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길 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때가 이제 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법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을 사고 파는 것, 그래서 내가 집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는데 돈을 안 준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못한 불법이 생기는 것, 이게 이제 사법 혹은 민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민법은 상대방 개인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권리 귀속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게 아니야. 이 돈은 내가 받아야 할 돈을 그 사람이 쥐고 있으면서 이 돈은 너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 돈이 나에게 귀속돼야 되는 걸 부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민법, 사법 간의 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에서 끝이 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형법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형법은 국가 질서에 관련된 정신, 그게 표현된 법, 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어떤 권리 기속의 부정이 아니고 전체 사회 질서에 대한 기준을 어기는 게 형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법은 그 개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개인 다치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불법이 아니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사회 전체의 질서의 기준을 어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법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겔은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민법이나 사법 개념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반을, 그러니까 정의, 그 사람은 그걸 정의라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반을 해줘야 다시 합의되겠죠. 그래서 그 민법이나 사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반으로서, 그 반작용으로서 그 불법을 부정하는 형태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을 안 주고 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무효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사법 혹은 민법 관계에서는 이 손해배상으로 불법을 무효화시켜서, 다시 얘기하면 불법을 정의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 합으로 정신을 진보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법과 혹은 민법 이 틀 안에서는 그런 손해배상이라는 걸 통해서 정신의 발달을 유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형법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형법은 전체 사회 질서의 기준을, 즉 보편적 기준을 위반한 거예요. 그 대가로 국가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내가 이제 사법 관계에서는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 형법에서는 내가 손해배상을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간에 일방적으로 제재를 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재를, 외적 제재를 해왔을 때는 내 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내면에서는 그것을 반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래 맞아, 이게 그렇구나 해서 법정신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도 있지만, 이 형법 규정은 외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이것을 반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형법을 부과를 하더라도 걔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 형벌이 반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반이 안 되기에, 정상적인 그 정신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법 개념의 단계에서의 정신 성장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형벌에 의한 외적인 규제를 통해서 이 반이라는 작동이, 정에 대한 반이라는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거가 바로 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반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네 가 됐으면, 그러면은 해결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개인윤리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회가 안정되려면 형벌이라는 개념에 더 나아가서 한 인간이 내면에서 순수하게 보편적인 기준을 수용하는 그런 단계로 정신이 성장해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드디어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 단계에 도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개인윤리인데, 그래서 외적인 형법적 규제가 어떠하든 간에 그게 반이구나라고 깨닫고 그걸 스스로 자기의 양심으로 이제는 정반합으로 성장해 가는 단계. 그 단계가 이제 개인윤리 단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개인윤리 단계는 여전히 한 사람의 내면, 양심의 정신의 발달을 의지하고 있거나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 양심만으로는 역시 사회 전체의 완전한 정신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반으로 자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개인윤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회윤리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윤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회윤리로 이제 정신이 합으로서 성장해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성장 단계에서는 가정이라는 사회의 그 부분에서 정신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윤리에서 막 이제 합으로 나아가서 사회윤리가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 첫 번째 단계는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윤리를 이제 인식하고, 또 내가 사회윤리라는 걸 갖추는 그러한 정신성장 상태에서 그게 실현된 최초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신을 갖게 되는데요. 주관 정신이 감각적 정신, 그 다음에 의식적 정신, 심리학적 정신으로 발전돼 왔다면 이 객관 정신은 처음에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윤리, 이제 세 번째가 사회윤리인데, 사회윤리는 다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지역사회까지 이제 성장을 해 간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상태까지 정반합의 원리에서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 국가까지가 정신적 성장이 됐다면 이제 주관정신, 객관정신까지는 완전히 성장이 된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국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가정에서 출발해서 지역사회까지 갔다고 쳐보면, 지역사회는 이 독일 생각하면 됩니다.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수많은 공국과 왕국과 자유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한 20개 정도로, 제 기억에는 한 20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헤겔의 시민사회라는 것은 지금 독일의 왕국, 공국, 자유시로 나눠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 그 시민사회 정도에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시민사회는 전부 이렇게 다양하잖아, 그죠? 나름대로 특징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 헤겔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헤겔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국가 그러면 통일된, 그 다음에 나폴레옹과 같은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주면서도 통일된 그런 사회를 헤겔은 이상적인 사회라고 봤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이 가정을 단계로 또 지역사회를 단계로까지 머리가 이제 정신이 성장하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은 지역사회가 좋아, 이런 지역사회가 좋아, 이렇게까지 정신이 성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에 해당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양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이 다양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잘 조화된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전체 이렇게 잘 조화돼서 전체를 이루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만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라는 반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좋다라는 건 정의고, 이걸로는 해결 안 되는 게 있네, 이게 이제 반이라는 걸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 합의 작용으로 인간의 정신은 국가라는 거를 정신에서 막 이렇게 성장해 가서 국가를 인식해 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객관정신 중에서 국가의 정신까지 이렇게 발달해 가는데, 객관정신 중에서 국가까지 발달하는데, 그럼 이 국가는 어떤 형태여야 완전한 객관정신에 적절한가라고 하면, 국가는 개별적인 지역사회나 혹은 개인들의 특성과 자유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조화된 상태를 뜻하고, 그리고 개인이 또 지역사회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해도 이 국가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넘지 않는 그런 조화된 사회를 이 국가 정신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겔은 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가 마음껏 실현되면서 이 조화로운 그런 상태에 하려면 구체적인 통치는 현명한 군주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군주 한 명이 있을 때만이 객관 정신을 가장 명확하게 도출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다면 도출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현명한 군주 한 명이 가장 적절한 객관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형태는 구체적으로 절대 군주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하고, 지역사회는 자기의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그 발휘하는 것은 절대로 국가의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인은 자유의지를 자기는 마음껏 발휘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틀 속에 있게 되는 거고, 지역사회도 자기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지만 이 국가의 틀을 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함도 없이 자기의 자유의지나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해도 국가의 틀 안에 조화되어 있는 상태, 이런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개인은 국가의 선을 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헤겔이 말했던 국가는 어떤 국가냐라고 하면, 전제군주가 세습을 하면서 개인은 절대로 전제군주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는 그런 국가가 최상의 국가다, 이런 결론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이 헤겔과 앞에 칸트의 사고가 결합돼서 독일은 점점 전체주의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결국에는 거의 한 100년 후에 나치가 등장하는 사상적 토대가 여기서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헤겔의 법철학 설명을 드렸는데, 주관정신, 객관정신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단계가 절대정신의 단계인데, 예술, 종교, 절대정신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주제로 하는 법철학하고는 너무나 멀고, 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아예 영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